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전화벨이 울린 건 공증 서류에 도장을 찍고 딱 3시간 후였습니다. 큰며느리였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왜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미나야, 너희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늘 바쁘다고 했잖니.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차례란다. 그날 저는 100억 원 가치의 서울 상가 건물을 큰 며느리가 아닌 작은 며느리 앞으로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를 나눈 큰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남처럼 시집온 작은아들의 아내에게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제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의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여자고요. 평생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살다가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을 교단에 섰죠. 제 성격은 주변에서 단정하고 원칙적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랬고 집에서도 그랬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러웠죠. 그 후로 저는 혼자 2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제게는 2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39살이고 작은아들 지훈이는 35살입니다. 둘 다 결혼을 했죠. 그래서 며느리가 2 생겼습니다. 바로 이 며느리들 이야기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큰 며느리 박미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36살이고요. 잘 나가는 디자인 회사를 남편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강남에 사무실이 있고 해외 프로젝트도 자주 맡는다고 하더군요. 미나는 늘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녔습니다. 명품 가방에 명품 구두에 명품 옷.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손톱도 늘 예쁘게 관리하고 머리도 한 달에 1번씩 미용실 가서 염색하고 펌하고 그랬죠. 작은 며느리 이수연은 동네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33살이에요. 월급이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늘 환하게 웃으며 저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단호박이나 고구마 같은 걸 들고요. 비싼 건 아니지만 제 건강을 생각해서 고른 게 느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2 며느리의 차이를 처음 느낀 건 결혼식 때였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미나와 결혼할 때 미나 부모님은 강남에 사는 부유한 분들이었어요. 결혼식도 호텔에서 크게 치렀죠. 하객이 300명은 넘었을 겁니다. 미나는 웨딩드레스를 3벌이나 갈아입었어요. 저는 그때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나 부모님이 다 부담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별말 없이 따랐습니다. 작은아들 지훈이가 수연이와 결혼할 때는 달랐습니다. 수연이네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했어요. 하객도 100명 정도였고 수연이는 웨딩드레스 1벌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결혼식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수연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어머니라고 불러줬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결혼 초반에는 2 며느리 모두 괜찮았습니다. 명절 때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가끔 주말에 함께 외식도 하고 그랬죠. 미나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수연이는 반대로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명절 전날에는 꼭 전화해서 제가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봤고요. 변화가 시작된 건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작년 2월이었죠. 35년을 교단에 섰던 제가 마침내 교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 선생님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가족들과 함께 퇴직 기념 저녁 식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미리 한 달 전부터 날짜를 정해서 알려줬거든요. 큰아들 부부와 작은아들 부부 모두에게요. 작은아들 부부는 일찍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좋아하는 꽃으로 작은 꽃다발을 준비해 왔더군요. 튤립이었어요. 제가 봄꽃 중에 튤립을 제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큰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 30분 전에 미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혀서 못 갈 것 같아요. 민준이도 저랑 같이 가야 해서요. 다음에 따로 뵙고 축하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이요? 한 달 전부터 알려준 날짜인데 갑자기 미팅이 잡혔다고요? 수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자기들이라도 함께해서 다행이라고 위로해줬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일 때문이었을까?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기 싫었던 건 아닐까? 시어머니 퇴직 기념 자리가 부담스러웠던 건 아닐까? 퇴직 후 저는 평생의 꿈이었던 유럽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방학 때마다 학원 강의를 하고 주말마다 과외를 하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더 열심히 모았죠. 아들들 결혼 자금 대주고 집장만 도와주고 나서도 제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서울의 작은 상가 건물도 있었고요. 그 건물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20년 전에 산 거였습니다. 처음 샀을 때는 5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억 원 가까이 가치가 올랐더군요. 임대 수익도 꽤 나왔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요. 저는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기로 결심한 건 남편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에 늘 말했어요. 당신이 정년 퇴직하면 둘이서 유럽 여행을 가자고요. 프랑스의 에펠탑도 보고 이탈리아의 콜로세움도 보고 스위스의 알프스도 보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사진을 들고라도 그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저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제 돈으로 다 부담할 테니 일주일만 시간을 내달라고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 한번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 부부는 바로 좋다고 했어요. 지훈이는 회사에 휴가 신청하겠다고 했고 수연이는 어린이집에 미리 양해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부부는 달랐습니다. 미나가 전화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해외 프로젝트가 여러 개 동시에 진행 중이라 일주일씩이나 비울 수가 없어요. 저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그래서 날짜를 미나의 일정에 맞춰보려고 했어요. 언제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미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당분간은 계속 바쁠 것 같은데요. 내년쯤 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고요. 내년이요? 저는 이미 65이었습니다. 내년이면 66이에요. 건강이 언제까지 좋을지 모르는 나이인데 내년까지 기다리라고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짜증내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작은아들 부부하고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5월 초로 잡았어요. 날씨도 좋고 수연이 어린이집도 어린이날 연휴라 좀 쉴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저는 여행사에 가서 패키지를 알아보고 항공권도 예약하고 호텔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일주일 전 수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원장 선생님이 수술을 하셔서 제가 대신 원을 맡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주는 정말 못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수연이한테 괜찮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지훈이라도 같이 가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훈이도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가게 생겼어요. 패키지 여행이니까 혼자 가도 괜찮다고는 했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 미나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작은 아들 부부가 못 가게 됐으니 혹시 미나랑 민준이가 대신 갈 수 있냐고요. 하지만 미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그 주는 정말 안 돼요. 해외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취소하면 큰일 나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혼자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여행은 좋았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남편 사진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에서도 스위스의 알프스에서도 남편 사진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른 여행객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다들 감동적이라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나서더군요.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작은 며느리 수연이한테 여행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이는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아버님도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형님 소셜미디어 계정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나가 소셜미디어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올리는지는 몰랐거든요. 수연이는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미나의 계정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본 건 충격적인 사진이었습니다. 미나가 유럽의 어느 호화 요트 위에서 와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배경으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고 옆에는 민준이도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급작스러운 영감 충전. 이탈리아 출장 덕분에 힐링 타임. 날짜를 보니 제가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 주였습니다. 미나가 해외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 못 간다고 했던 바로 그 주에 미나는 이탈리아에서 요트를 타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배신감이 컸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미팅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여행을 간 거였어요. 저랑 같이 가기 싫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혼자 여행 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속상해서요. 형님은 이런 사진을 여러 번 올리셨어요. 어머니 칠순 때도 발리에 가셨다고 사진 올리셨고요. 칠순이요? 제 칠순 잔치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도 미나는 못 온다고 했었죠. 갑작스러운 프로젝트가 생겨서 출장을 가야 한다고요. 저는 그때 서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일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었다니요. 미나는 제 칠순 잔치 대신 발리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수연이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맙다고요. 수연이는 미안하다고 자기가 괜한 말을 한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알아야 할 진실을 알게 된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왜 미나는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솔직하게 같이 가기 싫다고 하면 안 됐을까? 아니면 최소한 따로 여행을 간다고 말해주기라도 하지 그랬을까?
그 다음 날 저는 미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미나야, 이탈리아 출장 잘 다녀왔니? 네, 어머니. 피곤했지만 그래도 좋은 미팅이었어요. 그래. 요트도 타고 왔다며?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소셜 미디어에 올렸잖니. 요트에서 와인 마시는 사진. 미나는 잠시 말이 없다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게 미팅 끝나고 클라이언트가 요트 파티에 초대해줘서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일의 연장선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미나는 변명만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냥 조심해서 다니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미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 때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하겠더군요. 미나도 뭔가 눈치를 챈 듯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큰아들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작은 며느리 수연이가 새벽같이 와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수연이는 늘 그랬어요. 명절이면 꼭 일찍 와서 제 일손을 거들었죠. 오전 10시쯤 큰아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나가 갑자기 몸이 안 좋대. 편두통이 심하게 와서 못 갈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편두통이요? 명절 때마다 편두통이 오나 보죠. 하지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알았다고 하고 민준이라도 오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왔습니다. 혼자요. 차례를 지내는 내내 민준이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아내 없이 혼자 온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죠. 수연이가 열심히 분위기를 띄워주려고 했지만 어색한 공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점심을 먹을 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미나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시댁 행사도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행사가 부담스럽다고요?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명절인데 그것도 부담스럽다고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나한테 뭘 잘못했니? 엄마가 며느리한테 밉보일 짓을 한 게 있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미나가 원래 사람 많은 자리를 좀 힘들어해요. 성격이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민준이는 아내 편을 들 거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사람 많은 자리가 힘들다면서 소셜 미디어에는 파티 사진을 수없이 올리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모임 사진,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 사진 다 올리면서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돌아간 후 수연이가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 상하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수연이는 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참으시잖아요. 하지만 참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어머니도 속상한 건 속상하다고 말씀하셔야 해요. 수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 참으며 살았어요. 교사 생활할 때도 그랬고, 시어머니 모실 때도 그랬고, 남편 간호할 때도 그랬죠.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해 겨울이 되고 제 생각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피했고 수연이는 여전히 따뜻하게 저를 챙겨줬어요. 대조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민준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준이는 커피를 시키더니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일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엄마, 사실은 말이야. 민준이는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 프로젝트 몇 개가 엎어지면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어. 은행 대출도 한도가 다 찼고.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이 있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 있잖아. 그거 담보로 좀 대출받을 수 있을까? 이자는 우리가 다 낼게. 1년만 버티면 새 프로젝트들이 들어올 거거든. 저는 한참을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10억 원 정도. 10억 원이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담보로 대출받으면 가능한 금액이긴 했지만 만약에 민준이가 갚지 못하면 제 건물이 날아가는 거였어요. 저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제발 부탁한다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보내고 혼자 카페에 남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가 말했나 보더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게 돼서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회사가 무너지면 저희 가족은 끝장이에요. 저는 미나한테 물었습니다. 미나야,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니? 네.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시잖아요. 그래. 그런데 왜 나는 너희한테 가족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니?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쌓여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너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은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구나.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피하고. 내 퇴직 기념일에도 안 왔고 내 칠순 잔치에도 안 왔고 명절 때마다 핑계대고. 그러다가 돈 필요하면 가족이라고 하는구나.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저는 정말 바빠서 못 갔던 거예요. 바빴다고. 바쁘면서 발리 가고 이탈리아 가고. 미나야, 나는 내 소셜미디어 다 봤어. 너희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미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잠시 후 미나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건 정말 일의 연장선이었어요. 클라이언트 접대도 있었고요. 그냥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야, 이제 그만하자. 너도 알잖니?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솔직하게 말해. 너는 나랑 시간 보내는 게 싫었던 거지. 시어머니랑 여행 가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지.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는 나한테 진심을 보인 적이 없어. 늘 겉으로만 예의 바르게 굴었지.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잖니. 나는 너한테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였고 피하고 싶은 존재였던 거야. 어머니. 미나가 작게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가족이라고 하는구나. 10억 원이 필요하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는구나. 미안하지만 미나야, 나는 너희 은행이 아니란다. 어머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절실해요. 절실하다고?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내가 혼자 여행 갈 때 너희는 뭐 했니? 이제 와서 절실하다고 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고 서러웠고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다 쏟아낸 거였어요. 그날 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엄마, 미나한테 왜 그렇게 말한 거야? 미나가 전화하고 울고 있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틀린 말했니? 너희는 정말 나를 가족으로 대한 거니? 솔직하게 말해봐.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좀 소홀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도 정말 바빴어. 일 때문에 정신 없었다고. 바빴다는 게 핑계가 되니? 민준아, 엄마는 평생 바쁘게 살았어. 교사 일하면서 너희 키우고 남편 간호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바빴어도 가족은 챙겼단다. 명절도 빠지지 않았고 중요한 날도 함께 했어. 하지만 너희는 어땠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화가 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속였기 때문이야. 거짓말하면서 나를 피했기 때문이야. 그게 가장 서러워.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그러니까 이번만 도와줘. 이제부터라도 잘하겠다고요? 돈이 필요할 때만 잘하겠다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며느리 수연이가 집에 왔어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호떡을 들고요. 같이 차를 마시면서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수연이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민준이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 미나와 통화한 것,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 수연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들어줬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그래. 상했어. 많이 상했단다. 수연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 생각에는요, 어머니가 어머니 마음 편한 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형님네를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셔야 해요. 이제는요. 수연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민준이를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큰아들이니까 도와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도와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요.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피하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연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지금 소셜미디어 보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수연이가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미나의 소셜미디어였어요. 방금 올라온 게시물이었는데 명품 매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미나의 모습이었죠. 가격 태그가 살짝 보이는데 500만 원이 넘어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명품 가방을 사고 있다니요. 진짜 돈이 급한 사람이 저러고 있을까요? 저는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미나가 5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더구나. 민준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미나 개인 돈으로 산 거야. 회사 돈이랑은 별개야. 개인 돈이라고요? 그럼 그 개인 돈을 회사에 보태면 되지 않나요? 5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엄마, 그건 좀 다른 문제고. 뭐가 다른 문제니? 민준아, 너희는 정말 돈이 급한 거니? 아니면 그냥 내 돈이 탐나는 거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준아, 미안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겠구나. 너희는 정말 급한 게 아니야. 그냥 편하게 내 돈을 쓰고 싶은 거지. 엄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뭐니? 미나한테 가방 사지 말라고 해. 그런 돈 있으면 회사에 보태라고 해. 그리고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언장은 작성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변호사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제 상가 건물과 예금, 모든 재산을 작은 며느리 이수연에게 상속하고 싶다고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는 각각 1억 원씩만 남기고요. 변호사는 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큰아들 쪽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해주세요. 제 의사가 명확하다는 걸 문서로 남겨주세요. 변호사는 알겠다고 하고 서류를 준비해줬습니다. 저는 그날 유언장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제 재산 목록도 정리했습니다. 상가 건물의 현재 시세는 100억 원 정도였고 예금은 5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홀가분했습니다. 마침내 제 의사를 분명히 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오늘 엄마가 중요한 결정을 했단다. 무슨 결정이세요, 어머니? 유언장을 썼어. 엄마의 모든 재산을 너한테 물려주기로 했단다. 전화 저편에서 수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요? 큰오빠는요? 민준이한테는 1억 원을 남겨뒀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어머니,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형님, 내가 얼마나 화내실지 몰라요. 저 때문에 가족이 싸우면 어떡해요. 수연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아, 이건 엄마가 결정한 거야. 엄마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는 엄마 마음대로 하고 싶단다. 너는 엄마한테 진심으로 잘해줬어. 그게 가장 소중한 거야. 어머니. 수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다독였어요. 수연아, 울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돈으로 내 꿈을 이루렴.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평생 고생만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니야. 너는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걸 줬어. 진심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큰아들 쪽에서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보가 갔을 테니까요. 예상대로 다음 날 오후에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민준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는 민준이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미나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미나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유언장 쓰셨다면서요? 그것도 수연이한테 다 물려준다고요? 그래. 엄마가 그렇게 결정했어.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민준이는 큰아들인데 1억 원만 준다고요? 저는 미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너희는 엄마를 어떻게 대했니?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는 엄마를 가족으로 대했니? 미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대신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부족했던 건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반반 나눠주시든지요. 반반이라고? 민준아, 엄마가 왜 그렇게 해야 하니? 수연이는 엄마한테 진심으로 잘해줬어. 너희는 뭐 해줬니?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퇴직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유럽 여행 가자고 했을 때 너희는 뭐라고 했니? 명절 때마다 핑계대고 안 왔잖니. 엄마가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준 건 수연이었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미나야, 돈이 필요해서 잘하겠다는 거지. 그게 진심이니?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나야, 너는 엄마한테 거짓말만 했어.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고 하고는 여행 갔잖니. 명품 가방 사면서 돈이 없다고 했잖니. 그런 너를 엄마가 어떻게 믿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 회사도 어려운데 이러면 정말 큰일 나요. 민준아, 그건 너희가 해결할 일이야. 엄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엄마가 죽으면 수연이가 다 물려받을 거야. 민준이와 미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너희가 화난 건 이해해. 하지만 엄마 결정이야. 엄마는 이제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단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미나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해요. 저는 엄마의 친아들인데 며느리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친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우받는 건 아니란다. 엄마한테 잘해줘야 대우받는 거지. 수연이는 친딸이 아니지만 친딸처럼 대해줬어. 그게 차이란다. 민준이한테서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이는 여전히 저를 자주 찾아왔어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더 잘해주려고 했죠. 저는 수연이한테 말했어요. 수연아, 미안해할 거 없어.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거야. 어머니, 저는 정말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 찾아뵌 거예요.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 그래서 내게 주는 거야. 어느 날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님네랑은 연락하세요? 아니. 민준이가 가끔 문자 보내는데 엄마는 답장 안 해. 어머니, 그래도 아들인데요. 너무 멀어지시는 건 아닌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연아, 엄마가 멀어진 게 아니야. 민준이가 엄마한테서 멀어진 거지. 미나랑 결혼하고 나서 점점 멀어졌어. 엄마는 그냥 그 거리를 인정한 것뿐이야. 수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수연이는 민준이네 얘기를 가끔 꺼냈어요. 가족이니까 화해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저는 수연이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착한 아이니까 가족이 싸우는 게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기로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거짓말과 위선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평온합니다. 수연이랑 지훈이가 자주 찾아오고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그래요. 수연이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와서 같이 먹자고 하고 지훈이는 집 고칠 곳 없냐고 물어봅니다. 민준이한테서는 가끔 문자가 옵니다. 명절 때 인사하는 문자요. 저는 간단하게 답장만 해요.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요. 미나한테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저를 원망하고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미 선택한 일이니까요.
제 친구들은 가끔 제게 물어봅니다. 큰아들한테 너무 한 거 아니냐고요. 친아들인데 재산을 며느리한테 다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친구들한테 똑같이 대답합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어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친구는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요즘 저는 수연이랑 같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못 간 유럽 여행을 이번에는 수연이랑 같이 가려고요. 수연이는 신나서 여행 코스를 짜고 있어요. 프랑스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진짜 가족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민준이는 제가 수연이랑 여행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가 얘기했나 봐요.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연이랑 여행 가신다면서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뭔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고맙다고만 답장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제 제 나이가 65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기로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기로요. 큰며느리 미나는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퇴직 기념일을 무시했고 제 칠순 잔치를 빠졌고 명절마다 핑계를 댔어요. 그러면서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죠. 저는 그런 사람에게 제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수연이는 제게 진심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를 찾아왔고 제가 외로울 때 곁을 지켜줬어요. 제가 혼자 여행 갈 때 걱정해주고 명절 때마다 저를 도와줬죠. 그래서 저는 수연이에게 제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피를 나눈 큰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챙긴다고 비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진심에는 진심으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여러분 편인지, 누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믿어야 해요.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100억 원짜리 건물을 작은 며느리한테 물려주기로 한 제 결정을 말이죠.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제 진심을 알아준 사람에게 제 재산이 가니까요. 민준이와 미나가 언젠가는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으니까요. 제가 받은 진심에 보답한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솔직해지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그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수연이와 함께 남편의 꿈이었던 유럽 여행을 떠날 겁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콜로세움에서 추억을 만들고 알프스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수연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낼 겁니다. 큰 며느리 미나는 100억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돈만 잃은 게 아니에요. 진심을 잃은 대가예요. 거짓말의 대가죠. 만약 미나가 진심으로 저를 대했다면 지금쯤 그 100억 원은 미나의 것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미나는 돈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았어요. 그게 미나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작은 며느리 수연이는 100억 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가 얻은 건 돈만이 아니에요. 저의 진심과 신뢰예요. 수연이는 돈을 바라고 저를 대한 게 아니었지만 그 진심이 결국 복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저의 사연이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심은 통한다는 거요. 그리고 거짓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여러분께 진심인지,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려는지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할지를요. 저는 제 선택에 만족합니다. 비록 큰아들과는 멀어졌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수연이는 이제 제 딸이나 다름없어요. 친딸보다 더 친딸 같은 며느리죠.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시간을 거짓된 관계에 낭비하지 마세요. 진심 어린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저는 이제 평온합니다.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할 일을 했으니까요. 제 마음에 솔직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진정한 내 편이 누구인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한 거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